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7장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 수립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차로는 7주차 2교시가 되겠네요. 예, 이번 새롭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장인데요. 한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예, 쭉 해오던 작업인데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일 먼저 실질적으로 말할 때 사회 문제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았죠. 예, 사회 문제, 개인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일찍이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거기에서 좀 더 좁게 욕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사회가 어떤 욕구를 하는지를 각종 메슬로 이론이나 알더퍼의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배웠죠. 메슬로는 뭐 존재, 그 다음 자아 이런 것들을 단계로 8단계로 해서 욕구 단계 이론을 만들 거예요. 알더퍼는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을 좀 더 수정해서 존재, 관계, 성장 이런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구 조사를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타당성 있게 하는 되었던 이론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욕구 조사 끝나면 이제 범위를 줄여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즉 클라이언트를 선정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여기에는 표적집단 사후계산법과 표적집단 사전계산법 두 가지를 언급을 했고요. 어떤 그 표적집단에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회를 한번 욕구조사를 해내는 그런 것이 표적집단 사후계산법이고요. 또 사전계산법은 기존의 각종 보조지표라든지 행정자료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제2차적인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를 선정하는 방법들을 사전계산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해 더 대상자까지 선정해두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는 그 만드는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를 지난 3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유행들이 있을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성과 목표 이런 유행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부 목표를 두세 개로 여러분 나누는 방법들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할 거냐는 것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3시간 연속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지난 시간을 이 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지난 시간을 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할까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책정한다든지 목표 진술, 즉 목표를 만드는 엮어내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누가 무엇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배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라는 항상 주어는 항상 주체는 우리가 주체의 말보다 항상 대상자는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누가 저 클라이언트
비행 청소년들이 무엇을 통해 집단 활동을 통해 무엇을 자아 정체감을 이게 우리가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아 정체감 무엇을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한다? 확립하는다는 어떤 대 목표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누가 도구 무엇을 어떻게 한다. 도구를 빼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표준 3D 표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도구는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구성원이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정진한다. 자, 그럼 누가? 클라이언트 누구?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핵심 요소죠. 가족관계 결속력을 어떻게 한다? 정진한다. 자, 그 다음에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한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목표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 책에서는 목표 진술의 개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누가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무엇을 통해서 도구가 뭐냐? 교육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서 무엇을 원하는데 핵심 요소가 뭐냐? 목표에서 핵심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사회성을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런 말씀이죠.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이 상위 목표에서 다시 상위 목표의 핵심 요소를 두세 개로 나누어서 하부 목표를 만드는 분화, 또 분할하는 그런 것 간단하게 배웠죠. 네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목표에서 문제나 욕구에 관련된 핵심 요소를 두세 개로 나누어서 다시 하부 목표를 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고요. 두 번째는 성과 목표. 우리 성과 목표라는 것은 최종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일을 이 프로그램을 끝난 뒤에 성과된 목표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 성과 목표가 달성하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마다 주어진 과정들의 목표도 있죠. 이런 목표를 활동 목표 나누어서 작성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또는 수단들을 두세 개로 나누어서 하위 목표로 잡는다든지 네 번째는 목표 진술 시 사전에 하위 목표를 나눌 수 있는 요소를 차후에 먼저 하위 목표를 먼저 잡고 그것을 취합해서 통합해서 상위 목표가 된다. 이런 말씀.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금기사항이죠. 그거는 이럴 때는 꼭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일을 하는 가지 많이 온다든지 일이 가보아 많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없다든지 이럴 때 한 번씩 써먹는 방법들인데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1번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요소를 두세 개로 나눠서 하위 목표를 잡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번 시간 표를 본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차가 나오죠? 제7장인데요. 목차의 1번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구성. 이 말은 프로그램 계획서의 주 내용이 뭐냐, 이런 어떻게 구성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활동 내역 구성의 원리가 나름대로 주목구시로 이렇게 예를 들면 참여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 동원은 어떻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어떻다. 이런 게 나름대로 순서도 있고 일목요연한 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적어놓고 저기 적어놓고 그냥 줌구시 아니라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프로그램 활동 내역의 선정 기준이다. 이러한 계획서에 항목을 넣을 때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장이 차트가 여러 개 나오죠.
이게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은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제7장 이 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에 단락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작성 방법, 본격적으로 활동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계획서 중에 가장 본론이 되는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나름대로 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 홍보할 것인가, 홍보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럼 홍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예를 들면 지역의 공공시설, 또 지역의 자원봉사라든지, 그 지역의 지원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요. 마지막은 예산계획이 수립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서를 만들고 좋은 어떤 안이 있다,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안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수립한다면 정부 보조금 또는 자체 또는 수혜자 부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지막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 수립 제7장을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가 나오네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과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활동 내용의 선정 기준을 여러분 다양하게 배우고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작성 방법을 파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예산계획의 수립 방법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프로그램 활동 내역의 구성인데요. 활동 내역을 구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예를 들면 알코올 예방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거와 관계되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한 방법을 택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즉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제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사한 방법들이, 유사한 안들이, 다양한 안들이 A, B, C, D, E 5개 있다 하자. 그 중에서 A가 제일 여러분의 시설과 부합되고 가장 비용적인 측면도 알맞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력과 또 이 주어진 인력으로서 수행이 가능했다 한 그러한 최적의 방법이 만약 A라면 여러분 당연히 A를 택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 그 A 기획안을 구성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의 원리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이게 연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연속성의 원리와 계열성의 원리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전체 구조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유행 문제, 시간 배당의 문제,
각 활동 영역의 구조화 문제 등을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내용 조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에서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연속성의 원리. 자, 프로그램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한 번에 끝나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거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종적 조직 원리라 그러는데요. 계속 한 번에 끝나면 효과가 난제 미미하겠죠. 그 다음 1탄, 그 다음 또 다음 2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성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열성의 원리라는 게 연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가 조금 약간 서로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예. 프로그램 상호 간의 관련성, 즉 단계별이라든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단계성, 또 이거와 저거와의 관계, 관련성들을 고려해서 이게 참여자, 클라이언트나 이 일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원리를 계열성의 원리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활동 내용 중 밀접한 내용끼리 서로 연결망을 형성한다든지, 이건 누구나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할 것.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계열성, 아까 말씀한 단계별을 한다면 처음에는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계열성을, 단계를 밟는 그러한 원리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계별로 일을 해는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 내 주위에서 가까운 주변부터 먼 곳으로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화, 계열화 이런 데. 그 다음 전체에서 부분을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계열성, 단계성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일반 회사라는 기업을 따지면 뭐 계열 기업, 그 다음에 뭐 대재벌들 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동 내용들을, 즉 계획서를 만들 때, 프로그램 계획서를 만들 때 소주제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서로 분리된,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주제와 함께 통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목적에 다 연계되어 있는 거고, 또 목표에도 연계되어 있는 거고, 하부 목표들이 상위 목표에 다 연계된 마찬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넓은 의미의 범주나 넓은 의미의 주제와 항상 통합된, 작은 것들은 항상 통합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통합성의 원리라 하죠. 자, 우리가 지식이나 뭐 각종 이해, 태도 등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통합되어 보다 높은, 이게 통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공동 목표를 훨씬 성취하는데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지식 하나만 가지고 공동 목표를 성취할 수 있지만 지식, 이해, 기능, 태도 등을 다 결합해서 통합해서 공동 목표를 성취하는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적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양성의 원리인데요. 이 다양성 원리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욕구나 특성, 관심, 흥미, 능력 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당연한 거죠. 개인의 욕구, 특성, 관심, 흥미,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즉 프로그램 내용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효과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원래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욕구, 특성, 관심, 흥미, 이런 능력 등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그램 내용에 편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 활동 내용에서 선정을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원리, 통합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활동량의 구성의 원리들이고요. 이제는 활동량의 구성의 원리 말고 이제 선정 기준을 여러분들이 소주제를 활동량 안에 잡는다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정 기준에 크게 나누면 타당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나오면 실행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 개를 자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만들면 큰 잘못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타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먼저 타당성부터 배워볼까요? 예, 그 다음에 타당성에는 첫째로 효과성이 있고요. 둘째로 효율성이 있고요. 셋째로 비용 효율성이 있고요. 넷째로 적합성이 있고요. 다섯째로 행평성이 있고요. 여섯째로 평등성, 한 6가지로 분리해서 사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말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어떤 선정 기준, 원칙을 세우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자, 타당성 기준에서 프로그램 선정 기준 중에 타당성 기준에서 효과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목표를 효과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가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 거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정해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표 달성의 총량을 효과라는 것은 목표 달성의 모든 나타나는 모든 총량을 의미하죠. 그럼 당연히 목표 달성에 성취한 양이 많을수록 더 바람직한 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네요. 여러가지 안들, 즉 대안들이 실행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즉 예측되는 산출량, 아웃풋가 투입 노력, 즉 그러니까 인풋, 즉 비용,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수행한다면 거기에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또 시간도 당연히 투여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당연히 투입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투입됩니다. 즉 투입이 되죠. 이런 투입의 즉 인풋에 비해서 산출량, 아웃풋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비용이 효율적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을 투자해서 2가 나오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1을 투자해서 1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 따지면 그냥 평범한 거지만 1을 투자해서 2가 나오면 2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효율성이 높으면 높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러한 것을 효율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을 수행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타당성 기준 중에서 세 번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여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이 있고요.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비용 효과 분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상당히 좀 사회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자, 우리 개념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화폐, 돈을 얼마 투입해서 결과는 돈이 아닌 어떤 수치, 예를 들면 취업자 수, 알코올 중독 예방 감소율, 예방자 감소율 이런 퍼센트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즉 화폐를 비용을 돈으로 투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입했는데 예를 들면 1억 투입했는데 결과는 1억, 2억, 3억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 예방 감소율은 뭐 몇 프로로 감소했다.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돈을 투여해서 돈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거로 나타나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비용 효과 분석 방법이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내는 최선을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최선의 대안을 다른 안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이런 비용 효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다 이런 거죠. 비용 효과 분석이 다 감안돼서 우선순위가 책정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최선의 가장 1번은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은 뭐 지역사회나 또는 각종 복지기관들이 갖냐는 그 특성상 그것이 돈이 1억 투입에 따라서 효과를 1억, 2억으로 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뭐 어떤 다른 더 수치로 또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그러한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알코올 중독과 이런 감소율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여기에는 목표 고정 방법과 비용 고정 방법이 있는데요. 목표 고정 방법에는 이게 조금 목표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업자 수는 요새 지금 가장 해난이 되어져 있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취업자 수가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알 건데요. 취업자 수를 예를 들면 뭐 10,000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고정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을 채택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에서 당연히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은 비용 드는 것을 택하는 방법이죠. 목표 고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고정 방법인데 비용은 예를 들면 1,000,000원을 정해놨는데 결과물이 최대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1,000,000원인데 결과물이 또는 산출물들이 성취된 성취 목표가 훨씬 높은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비용 고정 방법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장의 비용 효과 분석을 상당히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도 하시고 많은 이 용어들을 연구도 해보시고 이러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비용, 또 다른 말로 비용 이익 분석이라는데요. 통상 재정학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주로 정부가 많이 쓰는 부분이죠. 재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애사로 비용 편익 분석 이런 용어를 구사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개념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요. 이 프로그램의 비용도 화폐고요. 결과도 화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지역 SOC 사업에 즉 뭐 도로나 항만 사업에 뭐 1조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결과 편익은 모든 이익을 그러니까 결과죠. 이걸 도로라든지 항만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덕을 보는 모든 것을 다 총체해서 그걸 화표로 발생하는데 1조가 더 왔는데 2조가 됐다. 3조가 됐다. 이런 화표로 나타내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회복지로 돌아와서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비용을 1억을 비용을 투여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아까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알코올 중독 예방 알코올 중독자 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었는데 여기는 그 떨어뜨리는 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1억 비용을 들여 알코올 중독 예방 1억 비용을 들였는데 편익은 즉 이익은 100억이 받다 라고 화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화표로 그런 정부 공공사업에서 주로 쓰이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주로 재정학에서 많이 쓰는 비용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교재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감성 또는 적절성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기준인 적합성 기준은 민감성 이런 건데 이건 무슨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가 대상자가 서비스에 대해서 대상자 얼마나 대상자 욕구를 대상자의 바람을 얼마나 충족했는가 하는 거 평가 기준이 얼마나 적절했는가 적합했는가 얼마나 민감 있게 했는가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대안이 더 좋은 치료의 효과인가를 측정하는 그런 질적 개념인데요. 적합성이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행평성 또는 공평성입니다. 교재 12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글자를 잘 읽으시고 행평성, 공평성이 골고루 서비스가 기회가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행평성, 공공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성이죠. 이것도 교재 128페이지인데요.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기초주급 생활수급 보장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대상자는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골고루 평등의 개념이 있는 것을 평등성이란. 자, 그럼 우리가 타당성 기준을 해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선정 기준에서 타당성 기준에 있고 여러분들이 실행 가능성 기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타당성 기준에는 첫 번째 효과성, 두 번째 효율성,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용 효율성. 거기에서 여러분 맞나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합성, 다섯 번째는 행평성, 여섯 번째는 평등성.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돼가네요. 자율학습을 간단하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교재가 전부 이게 그 파워포인트에는 이게 실릴 수가 없는 그런 계획서들이고 글씨가 촘촘하게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읽어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계획서에 있는지 계획서가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복습도 할 겸 예습도 할 겸 좀 읽으시고 학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재 130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있는 서식, 프로그램 활동 내용 작성 방법 서식이 있고요. 삼성복지재단의 서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죠. 지금 코로나도 일부 지금 수월이 있고 해서 곧
배울 날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조금 지었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면 볼 확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